김현정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K-팝 스타4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논란도 있었고 또 잡음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들도 프로그램 인지도에는 득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경연은 참가자들의 공연과 심사위원들의 코멘트가 인터넷 다시 보기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짧게 편집된 압축 영상이 SNS 그리고 포털을 통해 펴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대의 화제를 모았던 이진아의 영상은 네이버 캐스트 조회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시간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200만 뷰를 넘겼다고 합니다. 역시 화제였던 이설아의 영상도 22시간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초반 반응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포털과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겠죠. 이번 참가자들의 음악은 방송 직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진아의 시간아 천천히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희열 씨가 노래가 시작하기도 전에 합격을 줘서 화제였던 참가자죠. 그 음악 시간아 천천히 듣겠습니다. 시간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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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겠니 시간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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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겠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국가 신용 등급 강등당한 일본. 아베노믹스는 결국 실패한 정책인가입니다. 최근에 국제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을 A1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아졌는데요. 이걸 두고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판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는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일본에는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엔저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힘들게 했고요. 실제 일본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특히 오는 14일에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서 이 아베 정권이 앞으로도 이 아베노믹스도 유지를 하고 권력 기반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리스메이칸 대학교 경제학부에 계신 이강국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일본 내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피케티 열풍 인터뷰하고 한 3개월 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그러네요. 예, 잘 지내셨나요? 예,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판정이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통해서 판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사실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렸는데 네. 그 자체는 일본 국내에는 별로 쇼크 같지는 않습니다. 발표 직후에 주식시장이나 국채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네. 일본의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90% 이상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예. 그리고 10월 말부터는 일본 중앙은행이 다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어서 신용등급 하락 자체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본 밖에서 좀 호들갑스럽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체코 수준이죠. 우리나라보다 낮게 내린 이유는 어떤 것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사실은 무디스의 결정보다도 11월 17일인가요?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네. 나왔는데 그게 이제 연율로 환산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게 2분기 연속이죠. 예, 그 발표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온 것을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원래는 2015년 10월에 8%에서 10%로 소비재 인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그걸 연기하니까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에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 의구심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무디스가 이번에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으로 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일본 국내에서도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네. 성장이 됐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정부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연속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이게 4월에 소비세 인상을 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2분기에 마이너스 7.3% 그리고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성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소비세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킨 효과가 원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엔저 효과도 있었고 소비세가 높아져가지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꽤 높아졌는데 임금 인상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실질 임금만 보면은 지금 16개월째 연속으로 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수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여전히 위축돼 있고 그래서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N을 많이 낮췄는데요. 그래도 무역 수지는 적자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참 의문이기도 해요. 사실 그 엔저가 되면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가지고 무역 수지가 굉장히 흑자로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 일본 기업들이 이 환율 변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 생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리고 그 엔저가 되면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외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수입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로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서 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소비세 추가 인상이 연기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기가 결정이 된 건가요? 예, 사실은 일본 정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아젠다로 삼아서 요번에 그 국회를 해산하고 네. 12월 14일 날 총선거를 새로 실시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그 안팎으로 잘못했다, 뭐 실패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아베 신조 총리는 보니까 이 길밖에 없다, 아베노믹스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거의 20년 동안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되듯이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시달려 왔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 통화를 굉장히 많이 풀고 양적 완화를 추진해서 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서겠다는 이 방향은 어떻게 보면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아베노믹스 그리고 아베 정권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그 14일 날 총선 실시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들에 실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압도적으로 그 자민당, 여당 정부의 그 지지율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도 중연의 약 3분의 2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집권당하고 여당이 요번 결과도 아마 한 그 정도로 과반수 이상의 그 절대 의석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리할 걸 예상을 하고 승부수를 던진 셈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국민들도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지금도 실패 판정을 받고 있고 더 끌고 나가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돈 풀어서 이렇게 경기를 살리는 게요. 그런데도 동의하는 거는 다른 수가 없기 때문인가요? 사실은 그 해외에서는 신용 등급도 강등됐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이니까 네. 아베노믹스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제가 생각해 꼭 실패라고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 정도는 성공했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고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 정도로 얘기하면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절반의 성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그 아베노믹스가 2013년 초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세 가지 화살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옛날 얘기에 한국 사람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살 하나를 부러뜨리긴 쉬운데 세 개를 같이 묶어서 부러뜨리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화살로서는 그 2013년부터 대담한 양적 완화 정책, 즉 네.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2년 내 2배로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2%로 올려서 디플레이션과 장기 불황을 벗어나겠다는 그런 정책을 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네. 성장 전략을 이른바 발표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정책의 성과를 평가를 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에 와서는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은 성과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세금 효과를 빼고도 한 1% 넘게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기업 이윤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2년 동안 100만 개 넘게 늘었다고 여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일본인들 사이에서 되게 오래 지속됐었는데 20년 동안의 이 디플레이션과 장기 불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아베 정권은 아무래도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오랫동안 갈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절반의 이 성공을 갉아먹지 않고요. 지속시켜서 결국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관건은 네. 아베 총리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지적하듯이 기업의 이윤이 먼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임금이 올라서 그것이 네. 다시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이런 아베노믹스의 선순환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지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들은 몇몇 노동자 중심으로 임금이 오르긴 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금 인상에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고 네. 소비세 인상 이후에 다시 경기 침체에 빠져들게 된 거죠. 실제로 일자리도 예. 정규직은 20만 개 넘게 줄어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비정규직만 많다고 많이 하죠. 증가한 거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하고 너무 또 비슷하기도 해요. 예. 예, 우리나라는 수출은 잘 되고는 있지만은 일단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업들 고용 안 하고요. 그러니까 소비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래서 이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초이노믹스라는 것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베노믹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일본이나 미국처럼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고 금리 인하 같은 통상적인 수단을 쓸 수가 있으니까 한국은 큰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확장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동원하고 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최경환 부총리께서 처음에 얘기하신 게 일본을 이야기하면서 한국도 디플레나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한국도 1% 정도 될 정도로 매우 낮아지고 국내 수요도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황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초이노믹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준 것들이 부동산 쪽이 많았고요. 그래서 네네. 부동산을 부양해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이 초이노믹스의 핵심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불황을 막아야 되는 문제의식은 말씀드렸듯이 공감이 가지만 네. 초이노믹스의 실제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셨듯이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예.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풀고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거 풀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거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지난 가을부터 벌써 부동산 관련 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 원이 넘어서 가처분 소득 대비 160%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정부가 얘기하듯이 버블이 터지고 장기 불황에 들어서는 초입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막 대출이 늘어나고 네. 버블이 심화되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소위 부채 주도적 성장을 하겠다라는 네.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좀 좋은 솔루션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예요. 그때 부총리도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가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리겠다. 네. 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방향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현실에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얼마 전에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 뭐 이런 걸 도입하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서민들 소득을 늘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네.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들이 좀 보도를 자발적으로 보면 참여를 해줘야 되겠네요. 예.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최근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전체 노동자의 12%나 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가 이렇게 가난해서는 소비도 할 수가 없고 경기도 당연히 살아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강국 교수님 지금 일본에 계시니까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들, 뭐 전문가 집단도 그렇고요. 또 서민들도 그렇고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글쎄요. 사실은 처음에 1997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네. 그때는 일본의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이 한국에 잘 성장을 하고 해오다가 위기를 맞았을 때 한국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예.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뒤에 급속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도 많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더 최근에 변화를 보면 한국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빈곤 문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소득 격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은 여전히 한국 경제도 심각하게 구조적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목소리가 네.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리스메이크 한대학 경제학부의 이강국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인물로 풀어본 한국경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에는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에는 작년에 2배나 소비가 됐다고 하죠. 해외 직구 열풍이 의미하는 말을 짚어보겠고요. 그리고 최근 주요 금융기관의 CEO 후보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 출신의 금융권 인사들의 모임 이른바 서금회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4부 인물로 풀어본 한국경제에서는 이른바 이 서금회의 시초라고 해야지 될까요? 서강학파의 대부이자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남덕우 전 경제부총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있는데요.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 _ 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양적 완화입니다. 요즘 유럽도 중국도 일본도 양적 완화에 나선다고 하죠. 양적 완화는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꽉 쥐고 있던 돈주머니를 풀어서 시장에 도는 돈의 양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요즘엔 세계 어디나 성장률이 낮고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문제니까요. 심장에서 우리 몸에 피를 쫙 뿌려주면 몸에 활력이 생기고 혈압이 조금 올라가겠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뿌려서 경제에 활력을 주고 물가를 높이는 거죠. 양적 완화는 보통 중앙은행이 시장에 나와 있는 국채와 회사채를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채권을 발행한 국가기관과 회사로 돈이 흘러가겠죠.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안 풀고 한국처럼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미 이자율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더 이자를 내릴 수가 없어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시작은 경제 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해외 직구 하세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네. 굉장히 직접 구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작년에 비하면 2배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직구 열풍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값이 싼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똑같은 상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면은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반값, 3분의 1값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당연히 해외에서 직접 구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멘스 전기 다리미가 한국에서는 270만 원인데 현지에서는 76만 원이라는 것이고요. 네. 폴로 아동용 재킷이 한국에서는 18만 원인데 현지에서는 8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아주 싸니까 누구든지 사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명품 브랜드를 쉽게 살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지멘스니 폴로니 몽클레어 이런 어떤 상품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비싸게 팔리는 명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외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상품 브랜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직구를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모든 명품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다양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서 여러 나라 상품들을 살 수 있으니까 예. 한국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상품 종류가 다양하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해외 직구로 상품을 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상품을 이제 많이 살 수가 있는데 보통 그 희귀한 브랜드를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 이제 이 직구를 하면은 이제 좋은 상품을 사서 이제 만족도를 높일 수도 있죠. 싸고 다양한 것을 사려는 뭐 본능이야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말씀하신 해외 명품에 대한 선호는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소비자들이 네. 그 명품을 좋아하는 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트렌드이기도 네. 한데, 근데 뭐 너무 지나친 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네. 자기가 뭐 그 소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다소 이제 선호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죠.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명품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코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유통혁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네. 유통혁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산업이 일으킨 유통구조의 대변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는 물건 사면은 국내 시장 간다. 그리고 가게 하면은 백화점이다. 물건 사면 직접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 네. 이것이 유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물건 사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산다. 가게 하면은 국경이 없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그리고 물건 살 때는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단추만 누르면 된다. 이런 네. 식으로 구매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결국 그 유통의 4대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착한 가격이 대세라는 건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세계 경제가 불황 아닙니까? 예. 소득이 별로 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인터넷만 누르면은 아주 값싼 소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한 가격의 소비가 지금 대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호갱 탈출이라는 것인데 호갱 탈출이요. 예. 그 명품 가게 가면은 물건 파는 사람이 고객을 거의 속이다시피 하거든요. 네.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뭐 그냥 속고되게 사죠. 근데 이렇게 해외 직구를 하면은 명품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호갱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 이제 트렌드다 하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개성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남이 안 사는 걸 보통 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이제 느끼거든요. 네. 근데 뭐 인터넷도 즐겨보면은 정말 뭐 아주 그 우리나라에 볼 수 없는 시소한 그런 상품을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도 느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트렌드가 침묵 구매라는 건데. 침묵 구매요? 예. 물건 살 때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흥정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컴퓨터 자판만 누르면은 어떤 구매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아주 말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또 구매가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그 경제 변화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해외 직구 때문에 뭐 그런 기사 제목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공장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다 밖으로 나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큰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 해외 직구가 이렇게 확산된다는 것은 네. 그만큼 국내 소비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비라는 것이 경제의 원동력인데 소비가 늘어야 기업들의 투자가 늡니다.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들이 소득을 벌어서 다시 소비를 하거든요. 네. 이제 소비가 경제를 선순환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소비가 다 해외 나가서 하면은 우리 경제는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해외 직구가 이렇게 폭증한다. 이것은 네. 국내 소비의 숨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들입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들 보면은 뭐 해외 수출보다는 대부분 국내 소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의 국내 판매 비중이 8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면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네.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 고용 창출을 거의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은 경기도 침체하지만은 일자리가 엄청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그렇겠죠. 경제로서는 큰 걱정이 되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법은 중소기업들의 어떤 제품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것이 뭐 대책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대책은 뭐냐면은 결국 해외 직구라는 것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해외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직접 사는 아. 역직구 네. 이거를 이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한류인데 지금 한류 무슨 뭐 음악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또는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류 열풍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상품 해외에서 직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네. 광고를 하라는 것이죠. 그럼 세계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쇼핑몰에 너도 나도 접속을 하면서 물건을 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긴 시장을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소비 시장을 대대적으로 확대시켜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구에 당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역직구를 더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 소비자들을 끌어들인다. 이런 어떤 발상으로 정책도 펴고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천송이를 들어서 천송이 코트라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 사기 어려운 그런 규제도 좀 없애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렇게 역직구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역직구를 늘리는데 이제 우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자 결제 제도를 이거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는 건데. 좀 더 간편화할 필요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IT 산업의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전자 결제 제도는 후진국입니다. 그 쇼핑몰하고 은행을 연결해주는 그 PG, 네. 페이먼트 게이트라는 그 결제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 이런 걸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뭐 제대로 이제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쉽게 네. 해외 소비자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전자 결제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 규제, 뭐 보안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결제 제도가 굉장히 이 걸림돌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감하게 규제도 풀어서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야 된다. 네. 해외 소비자들을 끌어들인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직접 관광 와서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나라 한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특히 네.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요커드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인터넷 가지고 우리나라 상품 사는 건 뭐 제일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인데 뭐 더 나아가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상품 사라, 참 싸다, 좋다. 특히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바가지 씌우거나 그러지 말고요. 정말 좋은 상품을 제대로 공급해줘서 그 브랜드를 가치를 계속 높이라는 것이죠.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내 물품인데요. 예. 이거를 해외 직구로 사면, 그러니까 뭐 TV 얘기들을 많이 예로 드는데 네. 더 싼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해외 시장에서 그 물건을 다시 사갖고 들어오면은 더 싸요. 더 싸다는 것이거든요. 예.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이 더 싸다고 그래요. 네. 자동차는 심지어는 몇천만 원이 더 싸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해외 수출은 아주 싸게 하고 국내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아서 네. 소비자들에게 덤터기 씌우고 폭리를 취했다는 건데 이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1960년대, 70년대는 이제 수출이 하도 안 되니까 우리 경제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그런 어떤 이제 전략을 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업들이 반성해야죠. 근데 반성에 앞서서 이번에 그 해외 직구가 이렇게 열풍이 불면서 그런 것 문제가 지금 드러나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금 뭐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해외 직구 열풍이 최소 이 문제만큼은 해소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듣기만 해도 나도 경제학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생생경제학. 숫자로 경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경제 현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사람 이야기는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우리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곡점마다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은 경제 현상이나 또 이런 경제에 대한 역사도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생생경제가 마련한 코너죠. 인물로 보는 한국경제.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를 살펴볼까요? 네, 서강학파의 대부라고 불리는 남도구 전 국무총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요즘 또 서강대 인맥이 뜨고 있죠. 예. 이 박정희에게 서강학파가 있었다면 박근혜에게는 서금회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게요. 서강대 출신 금융권 인사들이 요즘 요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서강학파다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남도구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정책을 돌아보고 서강대 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서강학파라는 게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그렇죠. 이게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시카고 학파라고 있는데요. 예, 이 있죠.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들이 중심이 된 이 자유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학자들을 말합니다. 네. 신자유주의의 이런 쪽 토대를 만든 밀턴 프리드먼이 대표적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서강학파라는 건 이 남도구 전 총리가 정치권에 합류하면서 이 주변에 서포트하는 학자들이 모이면서 이 하나의 계보를 만들었는데요. 예. 이걸 서강학파라고 부르는데 이 사실 학파라기보다는 이 경제학을 전공하고 관료사에 진출한 엘리트 집단의 인맥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파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하나의 무리라고 볼 수 있지 따로 않을까요? 이론적 기반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사실 서울대 연고대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따로 네. 학파나 조직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강대 출신들의 모임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뭐 어떤 그 경제학적 이론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이 서강학파라고 불리는 분들을 보면 이 철저한 성장 지상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정책적 기반이 됐겠군요. 서구식 경제 근대화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이 대기업과 중화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쳤고요. 네. 이 수출에 주력하고 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압축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예. 이 학파라고 불릴 만큼 독자적인 학문적 영역을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성장 주도의 국가 개입주의적 정책을 펼쳤다는 데서 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서강학파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한국의 주류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네. 이론적 지형이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한데요. 서강학파는 좀 더 이 정치권의 이 참여적인 그 학자들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남덕우 전 총리 하면은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성장 정책의 핵심 인물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잖아요. 한강의 기적의 주역 뭐 이렇게 네. 불리기도 하죠.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네. 1969년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평가단 회의에서 이 교수 자격으로 참가를 했죠. 이 소신 있는 발언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실무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을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 교수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을 많이 하던데 이제 맛 좀 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요. 이때부터 예. 경제개혁원 장관을 거쳐서 네. 10년 동안 경제부총리와 경제특보를 지내면서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예, 10년 동안 하니까 일관성 있겠네요. 그렇죠. 네. 요즘 임기를 못 채우는 장관도 많고 그리고 2년을 못 채우고 물러나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 남 전 총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까지 이 국무총리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 30에서 시작해서 50하고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의 역사를 남 전 총리가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있길래 이렇게 대통령의 신임을 대단히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예. 이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정권의 핵심은 군부의 최측근에게 맡기고 실무 영역은 전문가들 영입해서 믿고 맡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이 물론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고위 관료들이 한 번 신임을 받으면 장기 재임하면서 뚝심 있게 정책을 밀어붙였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네. 이 남 전 총리도 이 정연한 이론과 소신으로 최고 통치자의 통치 철학을 훌륭히 소화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 막히면 돌아가고 무슨 일든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처리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무슨 일이든 소리 안 나게 조용히 해냈다요? 그러니까 예. 이 서슬퍼런 군부 독재 시절을 버텼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말년까지는 가지는 않았잖아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말년에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이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요. 환율이 계속 올랐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결국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이 뒤이어서 신현학 씨가 부총리가 됐고요. 아 네. 이 경제개발 이후 최초로 경제 안정론을 펼쳤죠. 그리고 80년대에도 성장론보다는 안정론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전두환 정권에서 김재익 수석 같은 경우는 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의 정책 과제로 밀어붙였죠. 네, 저희가 첫 시간에 살펴봤죠. 그렇죠. 그러다가 86년에 다시 서강학파인 김만재 전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다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서강학파가 잡을 때마다 네. 이 성장론을 밀어붙이고 예. 또 다시 불황에 빠지면 물러나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죠. 그러면은 이 서강학파로 이 분류되는 분들이 네. 주도했던 경제 성장의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엇갈릴 그렇습니다. 수 있을 그래서 텐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이 청와대에서 이 서강학파의 불균형 성장론 그리고 압축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예.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아 그래서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네요. 예. 남덕우 전 총리가 이 보고서를 두고 대학생 수준의 한심한 리포트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네. 서강학파들이 모여서 이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남 전 총리가 개소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참여정부는 문제를 과거 정권 탓으로만 돌린다. 정작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 비판했고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우월하는 대안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변형훈 서울대 교수가 주축이 된 이른바 학현학파가 이 분배를 강조하면서 이 서강학파하고 계속 논쟁을 벌였었죠. 학현학파가 어떤 거죠?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있는 예. 그 그룹이 학현학파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변형훈 교수의 호가 학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학현학파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쨌든 서강학파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약간 좀 사그러들었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대 출신이어서 그런 건지 네. 다시 또 인연이 깊어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2007년 대선 때부터 이 박근혜 캠프 경제자문단에 합류를 했고요. 네. 2012년 대선 때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경제 공약을 함께 기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돌아가셨는데요. 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언론 모임에 참석해서 이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 준수를 잘 교육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예. 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을 텐데 이런 남덕우 같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나마 이 곁에 두고 싶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국가미래연구원이 자문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말년까지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네요. 네, 영원한 현역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서강학파 지금은 3세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1세대가 남덕우 전 총리와 이승윤, 김만재 전 부총리 있으면 네. 이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이나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들이 2세대로 꼽히고요. 예. 그리고 김광두, 김경환 남성일 교수 그리고 이덕훈 전 우리은행 행장 등이
이 3세대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서강학파가 다시 뜬다고 하는데요. 이런 다 남도구 전 총리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년까지 꽉 막힌 성장 지상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말년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복지 국가 제도를 만든 건 현실을 무시한 좌익 정치가 아니라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나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보수유지 정치가들이었다. 그래서 네. 이 시장주의를 신봉했지만 복지 국가를 화두로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관료로 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가 다 장관이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 남도구 전 총리처럼 비교적 성공한 그런 네. 사례도 있고 실무 경험이 부족해서 좀 좌충우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이 관료는 거시적 이론 테두리에 두들겨 맞추는 그런 테크노크라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그냥 기술 관료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정부 내에 경제학자는 많지 않았고 이 정치가 우위인 시대에서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 겸손해서 나온 말이라고도 하지만 그만큼 그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이 서강학파는 국가 정책 기조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정책을 편 것뿐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서강대 김병주 교수는 이 과거 성장을 했으니 지금 분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성장을 해서 빈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강학파의 공과와 무관하게 이미 그 불균형 압축 성장 모델은 이 1998년 외환위기와 함께 이미 생명을 다했다라는 지적도 많고요. 이 관주도의 성장 모델이 끝났다라는 분석도 많죠. 근데 지금 정부는 그렇죠. 관주도의 성장 모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박 대통령 주변에 이런 서강학파 출신들이 장벽을 치고 있어서 예. 좀 우려스러운 그런 그 관측도 많습니다. 서강학파의 장벽이면 서강장벽인가요?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이게 성장 모델이 끝났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성장 위주의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하고 있는 경제 인물을 다음 시간에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럴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이정환 기자였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일자리, 고용, 노동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내일 금요기획인데요.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와 노동 환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분 나오시는데요. 유엔의 전문 기구죠.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부사무총장 정책 특보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상원 박사님, 우리 시대 꼭 짚어봐야 할 우리의 노동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